자, 저번 시간에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되는 바람에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은 1917년 10월에 일어난 혁명입니다. 무산자 계급 혁명이죠. 자, 이 혁명이 있기 전에 두 개의 혁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1차 러시아 혁명으로서 1905년 혁명, 그리고 1917년 2월 혁명이 있었어요. 결국 이런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러시아로서는 그 러시아 사회가 갖고 있었던 후진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10%의 귀족이 90% 이상이 되는 농노를 수탈을 해야만 존재가 가능했던 체제였다고 한다면 러시아 사회는 아직도 중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의 시간은 중세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유럽 귀족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집단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집단이 러시아 귀족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러시아 귀족들이 향유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귀족인데도 러시아 귀족을 부러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족이라도 이게 급이 다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가 구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를 한 것, 구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혁명이 1905년 혁명이에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1905년 혁명은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러일 전쟁, 그러니까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은 혁명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짜르가 민중들에게 총질을 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러시아 민중들은 짜르로부터 등을 완전히 돌리게 됩니다. 전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 러시아의 민족성인데요. 짜르는 그 러시아 민중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늘 위에 태양이 있고 태양 위에 짜르가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민중들은 단 한 번도 그때까지 아무리 생활이 힘들어도 짜르를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짜르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한 번 떠난 마음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사실을 러시아 민중들에게 알려준 사건이 됐어요. 무엇인가요? 이 짜르가 우리 편이 아니고 귀족 편이었구나. 짜르는 이제 우리의 적이구나.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 제정이 막을 내리는 것은 그로부터 12년 후에 1917년 2월 혁명의 결과로서인데요. 나는 사실상 이 사건으로 러시아 전제정의 수명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는 피해 일요일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세에서 러시아로 뛰쳐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럭저럭 버티다가 12년 후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2월 혁명이. 이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거기 이제 독일이 참여를 했다가 나중에 발을 빼지만은 어찌됐든 이 세계대전 참여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졌고 국민들의 불만은 커졌고, 일단 그 직접적인 문제가 이제 식량의 문제였는데요. 식량 배급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자들이 격렬하게 시위를 합니다. 병사들도 이제 오랜 전쟁에 이제 지칠 대로 지쳤고, 그래서 혁명 진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요. 사회의 전 계층이 체제에 저항을 하는 거죠. 짜르를 반대를 하는 거죠. 더 이상 니콜라이 2세는 버틸 수가 없었고,
니콜라 2세가 퇴위하면서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이 임시정부는 men시비키와 볼셰비키가 노선 대립을 하면서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men시비키, 그리고 사회주의를 이끌었던 볼셰비키의 이제 대립의 시대를 이끌면서 결국은 볼셰비키 세력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해산이 되고 1917년, 그로부터 한 8개월 후죠. 1917년 10월에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소련이라고 한 체제는 언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걸까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men셰비키와 볼셰비키 간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men셰비키는 소수파, 볼셰비키는 다수파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러시아 말인데요. 그러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흑역사로 기록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동족의 가슴에 총칼을 겨누는 그러한 내전이 일어납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전쟁이었죠. 여러분들 지금 옆에 앉아 있는 학생, 친구, 가장 친하니까 옆에 앉는 거죠. 그렇죠. 가끔 대리 출석도 해주지 않나요? 자,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요.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친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전에서 볼셰비키가 승리를 하면서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체제가 사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1922년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련 체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언제까지? 1991년에 그 소련 체제가 이제 해체가 되죠. 자, 오늘 수업의 주제는 소련의 해체와 그래도 혁명은 필요한 것인가, 이런 좀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소련 체제는 1922년에 등장을 해서 소비에트 연방 체제라고 하죠. 병사 소비에트, 노동자 소비에트, 농민 소비에트, 이러한 소비에트들이 모여서 만든 체제가 소비에트 체제입니다. 그래갖고 1991년에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1세기도 채우지 못하고 사회주의 체제는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소련을 통한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한 겁니다. 사회주의는 실패를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러시아 혁명 이후에 전개되었던 어떤 체제, 그러한 것들을 차치해 두고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 무산자 계급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노동자, 농민들의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이 러시아 혁명만을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해보는 거 재밌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러시아 혁명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소련의 해체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안정을 찾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러시아 혁명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어찌 됐든 이 러시아 혁명은 20세기 역사에서 세계를 흔든 사건이었다. 세계를 흔든 사건이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러시아 혁명과 비교하는 건 좀 우스운 것 같고, 네. 이 당시 이 동토의 나라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무산자 계급이, 지금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뭐 미화원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도가 돼서 물론 뭐 그 위에서는 어떤 레닌과 같은 그 혁명 지도자들이 조직을 뭐 이끌기는 했지만은 이 무산자 계급이 정권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세계의 지성인들은 자기 눈과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율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의 전환점이었다. 세계사의 전환점이었다. 이 혁명을 이제 계기로 해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개의 슈퍼파워에 의해서 양분이 되는 겁니다. 세계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른바 콜드워, 냉전이라고 하는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러시아 혁명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권력 장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에트의 권력 장악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이 혁명적이었다라고 한 이 단어에 제가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평화로운 정권 교체와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표를 많이 얻은 정당이 이제 정권을 갖게 됩니다.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평화로운 정권 교체에 의해서 탄생한 정권, 그리고 그 이후의 사회는 큰 변화가 없어요. 안정되게 사회가 변화해 가고 그리고 발전해 갑니다. 그러나 소비에트 혁명에 의한 정권의 그 획득, 그리고 그 이후의 사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변화라든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무산자 계급이 이 정권을 획득한 최초의 역사적 사례였으며 상대적으로 후진된 사회가 근대화로 가는 경로로서 선택을 한 전형을 보여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봉건적 구지배 계급을 아주 철저하게 일소함으로 해서 무엇이 가능했을까요? 전체 사회를 평등주의적 사회로 재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이러한 성과는 자본주의로서는 해낼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
실질적 평등화를 통해서 실질적 평등화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보다 낫다라는 판단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러시아 혁명 그 자체만을 놓고 평가를 한다면은 그러한 뭐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러시아 혁명의 정신으로 출발했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또다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소련이 해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러시아 혁명 이후에 전개되었던 사회가 어떤 사회였든지 간에 분명히 그 사회는 생존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갖고 있었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한다면은 우선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치, 기제 이러한 것들이 부재했다는 거하고, 그리고 인민의 자유가 상실되었다, 자유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공산당의 일당 독재, 계획경제의 한계, 관료주의의 병폐, 그리고 개인의 죽음. 자, 이렇게 사회주의 몰락의 원인을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의 죽음, 조금 문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개인의 자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 자유는 물론 없었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강남으로 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공산당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당성이 충실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던 사회입니다. 자, 이거는 뭔가요? 공적인 삶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적 영역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스탈린 수령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은 있었지만 친구에 대한 우정은 없었어요. 이 충성심을 우정이 대체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자, 이 소련 체제가 낳은 인간은 자유가 상실된, 감정이 제거된 그러한 인간입니다. 감정이 제거된 인간은 죽은 인간이죠. 자, 이것이 사회주의형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화가 날 때는 버럭 화도 내고, 기쁠 때는 껄껄 웃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죠.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는데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보면은 쪽팔릴 것 같아서 울음을 참는 거, 그거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할 때입니다. 자, 이런 개인이 죽은 사회,
개인이 죽은 사회, 소련의 소비에트 사회는 굉장히 무기력한 사회였던 것이죠. 고르바초프는 이제 페레스트로이카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이미 버스는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제후의 소비에트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는 자유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과오였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단언을 한다면 사회주의는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회주의의 실패는 어떤 건가요? 자본주의와의 대결에서 패배를 한 건가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사회주의가 스스로 무너진 것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도 그 자체로서 많은 폐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뭐 천민 자본주의라든가 카지노 자본주의라든가 이러한 용어가 많이 난무하잖아요. 이 질문은 질문으로서 남겨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그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의 프라그레스라고 하는 것, 사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담론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떠한 대서사를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도 혁명은 필요한 건가요? 사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혁명으로만 가능한 것인가요? 자, 21세기에 말이죠.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죠. 노인네죠. 할아버지. 이분이 이제 이렇게 애칠 때 나이가 93세였습니다. 10여 년 전, 1910년에 프랑스 사회에는 때 아닌 분노 열풍이 일어납니다. 스테판 네셀이라고 하는 21세기 마지막 레지스탕스가 분노하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이 책이 출간이 돼서 2개월 만에 무려 700만 부가 팔려나가는데요. 열풍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이 책이 출간되면서 프랑스 사회에서는 분노 열풍이 일어납니다. 이 책에서 스테판 에셀은 그렇게 외칩니다. 한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프랑스 사회를 보면서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이요. 분노하라. 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너희들은 왜 이렇게 꿈이 없는가?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봐라. 그러면 분노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똑똑히 봐라. 그리고 분노하고 봉기하라. 너희들 힘이 부족하면 연대를 해서 하라. 그러나 평화적으로. 이게 할아버지가 거의 뭐 중손잡벌 되는 프랑스의 젊은이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침묵만 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저 야수와 같은 신자유주의에게 집어삼켜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분노하라고 했을까요? 자, 역사적으로 많은 혁명과 그리고 봉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세상에 분노하고 봉기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다면 오늘은 아닐지라도 내일 그리고 모레 그리고 먼 훗날에 지금보다 나은 미래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다고들 하는데요. 얼마 전 통계에 보면은 35분에 1명 정도 세상과 작별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사망 원인이 1위가 교통사고도 아니고 자살이라고 그래요. 자살. 노인들의 이제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거노인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스스로 삶을 이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부모님들 잘 안 찾아가요. 장가가고 시집가면은 어르신네들을 잘 찾아뵙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애로우신 겁니다. 이제 노인분들의 자살 원인이 돈이 아니라고 그래요. 돈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애로움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되셔갖고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고 애로운 거죠. 얼마나 애롭겠어요. 그 애로움에 몸서리 치시다가 세상과 작별하는 겁니다. 생을 스스로 마감을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이 역사가 만들어놓은 문명 속에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살아갑니다. 역사는 뭔가요? 역사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뭔가요? 할아버지이면서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무관심한 거, 그거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문학을 왜 하는지 아시나요? 인문학이 우리한테 왜 필요할까요? 잘못된 세상을 비웃고 조롱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학부인, 대학을 다니는 참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옳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조롱을 해야 됩니다. 왜 조롱을 해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후배,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미의 전설적인 혁명가 체 게바라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져라. 그러나 리얼리스트가 되거라.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